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는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이 끝나고 여당과 야당이 모두 총선을 앞둔 공천 전쟁에 사실상 돌입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당권을 놓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도 슬슬 그동안 미뤄뒀던 공천 룰에 대해서 다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수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또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새누리당의 친박 중진 유기진 의원을 모시고 향후의 전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바로 얼마 전까지 그 해수부 장관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 해양 정책을 총괄을 하셨는데요. 이 장관 끝내시면서 바로 또 한 번 외국에 나가셨어요. 그 해사 기구에 우리 이제 한국인이 임명된 역사적인 또 순간을 경축하러 가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IMO라고 국제 해사 기구의 사무총장에 우리나라의 임기택 총장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경축하기 위해서 거기를 갔다 왔고요. 네. 제가 이제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네. 이제 IMO 사무총장 선거가 그렇죠.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기도 전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 후보를 도와서 당선시킬 수 있을까 그 전략을 많이 짰고 그래서 또 마침 제가 직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라든지 또 한편으로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가 있는 그 각국의 대사들 이사국이 한 40개국이었는데 그렇죠.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우리나라 후보가 꼭 그 사무총장으로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했고요. 기억이 나는 게 선거는 6월 30일이었습니다만 네. 6월 8일 날 영국에 먼저 가서 네. 각국 대표단을 한 500명 정도를 네. 그 저녁에 리셉션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후보가 조금 뭐 1위는 아니더라도 한 네. 2, 3위 정도였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우리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네. 막상 6월 30일 이제 선거 때 다시 런던에 가서 이제 선거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6개국이 나왔는데 예. 투표가 적은 후보가 이렇게 떨어지고 마지막에 그 남는 후보 1, 2후보 남아서 결선을 치른 그런 방식인데 네. 5번의 투표를 했습니다. 5번이요? 네, 그 처음 1차 때는 우리가 1등을 못했다가 2차부터 계속 1등을 해서 마지막 5번째는 26대 14, 12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가 좀 사실은 뭐 메르스 사태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좀 전체적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IMO 사무총장이라는 게 바다의 대통령, 해양의 네. 대통령으로서 항해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이 바다에 있어서의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혹시 이게 자리가 그러면 요즘 남사군도라든가 남중국해에서 이 중국하고 뭐 미국, 일본 갈등이 많은데 이런 것도 IMO에서 좀 관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영토라든지 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선박 항해 안전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곳이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항해를 해라. 그래서 항해 규칙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그 간접적으로는 그 영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높은 지위에서 우리가 한국인이 배출이 됐습니다만은 이 IMO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국제기구에 우리 한국인이 수장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선거 캠페인을 하러 다닐 때 아니 한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도 하는데 더구나 바다에 대통령까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상당히 좀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한민국이 세계 그 해양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워낙 크고 또 임기택 후보가 또 사무총장으로서 가진 자질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후보를 그렇게 선택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으로 계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가장 정말 이거는 장관으로서 짧은 재직 기간 중이지만은 내가 정말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예, 뭐 방금 그 IMO 사무총장이 조금 아까 말이 좀 빠졌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4월 한 중순쯤 그 남미를 순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남미에서는 마침 IMO 사무총장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순방을 하시면서 분위기를 이끌어서 남미에서 선도적으로 대한민국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나중에 선거를 할 때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뭐, 방금 말씀드린 그 아이모 사무총장을 우리가 배출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로 이렇게 꼽고 싶고, 그 이외에,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수산인들, 어업인들이 정책 자금 금리를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그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낮춰가지고, 뭐 1%대에서 2%대까지 낮춰서 이제 그 우리 어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을 준 것. 그 다음에 아직 뭐 국회에서 법이 이제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수산업 협동조합이, 뭐 지금 신용화 경제를 분리를 해가서, 거기에 필요한 그 자금이 그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뭐 대략 한 2조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것도 이제 정부와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부서가 되겠죠. 그것도 이번에 그 개정안이 국회에 그 제출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유휴 항만이라고 이제 우리가 항만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항만을 다른 곳에 좀 이전한다든지 그러면 그 항만의 그 일정한 부분이 좀 남아 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해양 산업 클러스터 법을 마련해서 거기에 그 항만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해낸 것.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해양 안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여객선이라든지 어선이 굉장히 낡은 상태로 세월호도 사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걸 유사한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그 돈이 필요한데 그것도 기재부 의논을 해서 우리가 자금을 그 예산으로서 확보한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들고 싶습니다. 그 뭐 세월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세월호 인양도 굉장히 큰 어떤 과제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해수부 장관으로 이제 취임을 해보니까 우리 그 해수부가 여러 가지 그 문제 많이 봉착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그 중요하고 현안으로서 해결해야 될 것이 세월호 인양 부분이었습니다. 뭐 세월호 인양은 그 아직 그 실종자들을 그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에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그 대통령께서 남미 순방하러 가는 때인 4월 16일, 그러니까 1주년이죠. 그때 이제 그 결심을 해주셔가지고 인양 작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 이제 그 인양 작업을 이제 우리가 중국에 있는 상해 쌀비지 회사에 맡겨서 상해 쌀비지 하고 있는데 진행은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지금 공정이 진행됐습니까? 대략 뭐 작업의 그 단계는 그 선박 안에 있는 세월호 안에 있는 잔존율을 먼저 제거를 해야 그 나중에 후유되는 그 사고가 없기 때문에 잔존율을 제거를 하고 또 이 그 행렬이 있을 수 있는 그 유실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실 방지망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내년 몇 월이면 이제 세월호가 그래서 시야에 들어오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겨울에는 바람도 있고 좀 그렇죠. 날씨가 춥고 그 해수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하기 곤란한 사정이라서 거기에는 선박을 나중에 끌어올리는 리프팅 빔 이런 걸 설치를 하고 또 그에 맞는 인양 작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인데 빠르면 아마 내년 3, 4월 정도면 인양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아마 7월 이전에는 이 인양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배를 끄집어내는 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넉 달 그렇게 오래 걸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세월호 선박이 그 바다에 이제 침몰이 된 게 좀 굉장히 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흘렀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이제 1년 반 이상 이렇게 지났는데 그러면 그 더구나 이 선박은 그 인양을 하면서 그게 만일에 부서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통째로 인양하는 그런 게 필요해서 굉장히 그 고도의 세심한 기술을 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보통 인양 작업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천안함은 상대적으로 인양 기간이 짧았던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천안함은 이미 그때 벌써 그 선체가 좀 이렇게 두동강이 난 그런 상태여서 그 인양하는데 그런 그 뭐 통째로 인양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이건 훨씬 덩치가 크니까 그만큼 덩치도 클 뿐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이게 온전하게 증거를 보존해야 되는. 그다음 통째로 인양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박을 이렇게 좀 약간 끌어올려서 거기다 리프팅 빔이라고 그 선박을 안치할 수 있는 그 밑에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대공사군요.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리고 좀 섬세하고 또 아주 좀 세밀한 그런 형태의 작업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계속 논란인데 좀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세월호 특조위가 그 활동을 뭐 잘 하시게
우리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그 정부에서도 많이 그 도와드리고 또 그렇게 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현재 이제 그 선박을 조사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그 수심 아래 좀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그 이런 그 특조위가 바라는 그런 목적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수부 하셨으니까 좀 묻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저 박 대통령 뭐 그 사고 당일 행적 같은 거 조사하게 한다고 나서면 여당 추천 외 특위위원들은 그냥 사퇴를 뭐 한다라는 식으로 해수부의 대비 문건이 나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문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는 그 뭐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해수부 장관 퇴직한 이후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문건인가요? 그 문건? 전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 언제 만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모른다는 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때 예.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는 것은 그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지나치게 이게 좀 정치화돼 있는 그런 네.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여당 추천 의원들이 뭐 일부 반발을 하고 또 거기에 일부는 또 사퇴 의사도 표시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특조위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 처음에 존재했던 그 목적 그대로 해서 네. 그 정말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후세의 귀감으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 한번 더 여쭈면 그런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 행적 뭐 시시콜콜하게 뭐 했느냐 이거보다는 보고를 뭐 제대로 받았느냐라든가 조치를 했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묻는 것인데 왜 그걸 지나치게 뭐 절대 조사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느냐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는 뭐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네. 하십니다만 예. 그게 그것을 하다 보면은 그걸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것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그런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게 사고의 원인하고는 그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 국회로 돌아오셨는데 뭐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한 넉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제일 우선 관심이 그동안 모아졌던 게 사실은 지역구이신 서구였습니다. 그 외 바로 옆에는 또 이제 국회의장 지역구가 있고 또 바로 바다 건너에는 영도에 이제 그 새누리 여당 대표 당대표 지금 지역구가 있어서 새 거물이 지역구가 지금 이 선거구 인구 획정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이랬는데 정의화 의장께서 뭐 중구에 나오실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또 밝혔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 부분은 네. 뭐 제가 우리 그 뭐 부산에 있는 선거구 뭐 제가 포함된 선거구를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 이제 그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 헌법에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헌법의 문리 해석에 우리가 충실하다면 200에서 299인 사이를 뽑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건데 예. 지금 지난번에 19대 때 네. 그 한 명을 더 추가해서 300인을 뽑는 그런 일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300인을 그대로 뽑을 것이냐. 네. 그럼 300명을 뽑는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는 몇 명씩으로 할 건데 이렇게 해서 그걸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역구에 맞춰서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구를 또 그게 아주 중요한 그 변수가 된 게 헌법재판소에서 종래 인구 편차를 3대1까지 허용을 하다가 지금 2대1까지로 그렇습니다. 하는 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구를 몇 개를 할 것이냐 거기다 인구 편차 2대1을 새로 적용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이게 큰 하나의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걸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네. 원래대로는 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게 자기 일이 뭐 국가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 관련된 그러니까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선관위에 소속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걸 맡기자 이렇게 했는데 획정위원회에서 그걸 잘 아직 그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획정위원들은 돼가지고 뭐 의원들 국회의원들 정개특위에서 기준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안 기준을 준단 정하려고 말이죠. 하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네. 지역구는 몇 개, 네. 비례대표는 몇 개 이렇게 좀 정해서 이렇게 몇 석 이렇게 정해서 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획정위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선거도 이제 4달여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그 내년에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면 이게 자기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상대로 선거를 할 것인가가 정해지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갑갑한 일인데 이게 양당 지도부가 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네. 선거를 좀 획정해야 된다고 보고 이미 있습니다. 하루하루 날을 흐르면서 계속 법을 어기고 계시거든요. 그런 네.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네. 있어서 많이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뭐 헌법재판소 판결에 충실해서 네. 그 뭐 2대1을 우리가 지금 초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그 지역의 또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그 인구가 지금 그 도시 지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게 그 만일에 그 2대1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 지역은 넓어질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농어촌에 계신 의원님들이 특별하게 좀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2대1의 비율을 어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면서 이제는 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중구가 분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 정의당의 지역구가 분구가 돼가지고 일부는 서구로 편입되고 일부는 영도구로 편입돼서 아마도 유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죠? 제가 뭐 그걸 그렇게 저한테 관련되는 문제고 또 우리 존경하는 그 정의아 의장님 예. 또 김무성 대표님에 예. 다 관련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관위에서 그 부분을 아주 슬기롭게 잘 다뤄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중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중구 동구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아, 중동구죠. 제가 두 개를 예. 같이 중동구를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중동구가 이제 분구가 돼가지고 한 구는 속으로 또 한 구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예. 부산이 예. 이제 그 18개 지금 선거구가 돼 있는데 네. 기장이 이제 선거 인구가 초과되면서 기장이 독립돼 나가면서 해운대가 분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 해운대 가불이 되고 그쪽은 이제 해운대 쪽은 하나가 늘어나고 네. 이 원도심이 되는 쪽은 현재로 봐서는 이제 하나가 줄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18개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적인 그 세부 사항은 저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를 네. 부를 여지가 많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 부산이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핫 플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재인 야당 쪽에 문재인 대표도 끊임없이 지금 야당 내에서 뭐 부산 출마하나 안 하나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야권 대권 주자 상당 부분이 다 상당수가 다 부산 뭐 경남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이 내년에 핫 플레이스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의 어떤 그런 움직임 또 여기에 맞서는 우리 여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부산을 포함한 PK 지역이 그 야당이 그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고 상당히 좀 전력을 투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이전의 그 선거 전략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서부산권이 네. 계속해서 그 야당세가 이전에 비해서는 좀 신장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공을 들여서 그 지역의 수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인데 지금 아직 그 시간이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부산에 나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거를 이제 선거라는 건 항상 그 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선거 구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거면 그러면 여당에 누가 나오고 야당에 누가 나오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선거 프레임을 짤 때 이게 어떤 그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당이 더 그 많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냐. 아니면 또 야당에서는 그 반대로 이 박근혜 정부의 중간 심판을 할 것이 이렇게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프레임을 좀 잘 짜서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의 좀 많은 의석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바로 뭐 바다 건너잖아요. 영도에 지금 나올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스스로도 좀 영도 얘기도 많이 하는데 또 보니까 영도에서 정말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렇게 말이 있었는데 그 본인은 제가 그 부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정치는 또 생물이라서 매일매일 바뀐다고 하니까 좀 나중에 그 선거가 진행이 될 때 또 총선이 막상 치러질 때 그 상황을 보고 저희들도 그 전략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천 룰을 갖고서 이제 조만간 다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라든가 또 국정교과서 논란 때문에 공천 룰 논의가 좀 잦아들었었는데 뭐 선거가 다가오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천 룰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우선 추천 지역제 극히 일부를 적용하는 것 제외하고는 당원 70
국민 30, 아니 국민 30, 국민 70, 당원 30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그 준 국민 공천제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그 김무성 대표께서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고 거기다 이제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야가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 오픈 프라이머리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뭐 김무성 대표도 사실 그 부분을 적었죠. 그래서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설명을 옳게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그 당원 비당원의 비율을 우리 당원 당규에는 그 5대5로 정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공천에 관한 룰이 더 이상 개정이 되질 않고 더 이상 우리 당의 의원들 사이에 또 당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현행 룰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다시 7대 3이니 또 6대 4니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고 지금 선거 획정도 안 되는데 선거 룰까지도 안 되고 그렇죠. 또 인재 영입은 더 안 되고 이러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마련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맞춰서 5대5 당원 비당 5대5 정도로 해서 경선할 지역을 일부 골라서 전국 방방곡곡에 모두 다 경선하기는 아마 곤란할 겁니다. 근데 그 일부 지역을 골라서 경선 지역으로 하고 또 현역 의원들의 경쟁력이 약해서 또 거기에 좀 만일에 이제 당선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이렇게 보는 지역은 우리 당의 당원 단계에 보면은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들어 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르게 해석을 해서 여성, 장애인 같은 그 정치적 소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있지 않나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또 결과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그런 지역에는 그 경쟁력이라는 것은 절대적 경쟁력이 아니고 우리 당의 다른 후보, 우리 당 소속의 다른 신인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낮은 그런 상대적 경쟁력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새로운 인재를 영입을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볼 때 새누리당이 그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인들을 많이 이번에 총선에서 선보일 수 있겠구나. 그런 감이 들도록 공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은 이제 우선 추천 지역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김무성 대표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남이라든가 정말 새누리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곳 이런 데가 이제 그런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는 말씀이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것은 그 해당 되는 분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당력을 모아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건데 만일에 그 당선 가능성이 우리 후보가 낮은 지역에 아무리 우선 추천 지역으로 해서 그 결과가 만일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추천 지역은 우리 당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치적 소수가 되는 분들 또 경쟁력은 상당히 가지고 있지만은 현역과 경쟁을 하기엔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추천적으로 보자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특히 대구 경북은 텃밭 중에 텃밭인데요. 거기는 새누리당으로 공천되면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굳이 경쟁력을 또 상대적으로 따져야 되는지요? 그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아마 충분히 그 점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대 때 도입한 게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미리 컷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현역 의원들 중에 일부 비율은 그렇게 미리 정리를 하고 신인들을 많이 공천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했었는데 물론 꼭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현역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호감도라든지 교체 지수 이런 것을 보고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개량화된 그런 그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그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우선 추천 지역은 어디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비단 TK 지역뿐만 아니라 PK 지역 또 서울 수도권 충청 지역 다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공천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그 룰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공천을 임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이 후보들을 선택을 해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공천은 성공한 것이고 네. 만일에 이제 그 공천을 해가지고 그게 실험 대상으로 할 건 아닙니다만 그게 만일에 국민들께서 선택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건 실패한 공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고 결과적으로는 당선 가능성과 참신성, 당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을 보고 네. 공천하는 저는 충분히 성공했을 것으로 그러면은 봅니다. 한마디로 뭐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TK, PK 모두 우선 추천 지역제를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방금 예. 말씀하신 호남 지역, 강원 지역, 제주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게 어느 지역만 적용하라고 이렇게 우선 추천 지역이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당원 단계에 맞춰가지고 그 충분히 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럼 봅니다. 우선 추천 지역은 전체 지역구에 또는 전체 선거구에 몇 % 정도는 우선 추천 지역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어떻게 얼마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이전에 그 공천에 있어서 그 예들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정도의 그 신인들 우리가 그동안 공천했는지 또 예. 현역 의원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불출마를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은 충분히 그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소위 물갈이라 그래서 이제 바꾼 게 한 40%까지도 갔지 않습니까?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누리당의 경우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예. 그게 이제 그 종래에 그런 예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잘된 공천의 예들이 있습니다. 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대 공천, 15대 공천, 또 17대 공천, 17대 좀 공천. 비교적 잘된 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잘된 사례를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신구 또 노장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세대가 함께 공천을 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을 살 수 있는지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미 공당으로서 이런 중요한 그 공천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잘된 점들을 살린다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5대 공천이면 이제 소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잘 됐다고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잘 않습니까? 됐고 근데 이제 그 특징을 보면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거의 다 하셨거든요. 그 대통령이나 그 주변 그러니까 분들이 다 하셨는데 저는 네. 그 네. 제도가 네. 뭐 무조건 잘 돼가지고 그걸 따라서 하자는 게 아니고 네. 15대 공천 중에 좀 잘 됐던 부분들 또 17대 공천에서 좀 잘 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네. 또 새로운 시대가 지금은 이제 20대가 되니까 뭐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또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 그룹의 사람들을 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경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네. 국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좀 경제에 관련된 그 사람들 좀 영입하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이 충분히 공감하실 테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사회가 아주 복잡하고 또 이해관계가 아주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 다양화된 그 이해관계의 일부분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그 공천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15대 17대 잘된 공천에다가 또 새로운 시대의 그 흐름을 반영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성공한 그 공천이 될 아까 것으로 비례 봅니다.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례가 이제 54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새누리당의 경우 이제 54명을 다 목표로 해서 이제 쭉 명단을 내시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분들도 뭐 당연히 물갈이 그 뭐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네. 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네. 비례대표는 좀 재선은 좀 안 하는 것으로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습니다. 당장 비례대표만 하더라도 그 전체는 54석입니다만 그게 다시 재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비율이 상당히 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근데 참 그 물갈이란 표현은 네. 우리 지금 논술 위원께서는 쓰셨는데 그 예. 일반 그런 같은 표현이 네. 우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거북하기 때문에 아, 뭐 그럴 수 그렇게 있겠군요. 좀 예. 하시 안 하는 그런 표현 무슨 좀안 표현을 썼으면 써드리면 좋겠습니까? 이게 그럼? 현역 교체. 이제 그 정치적 흐름에 네. 맞춰서 예. 공천을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좀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동으로 이제 그렇죠. 그 재선을 안 하기 되시고. 때문에 이제 네. 다음에 새로운 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흐름 또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인물상 또 이제 그 사이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네. 또 어떤 분들이 그 지역에서 또 정치적으로는 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준다고 한다면은 아마 기존에 했던 그런 정도의 비율은 되지 않을까. 기존에 했던 정도의 비율. 되지 기존에 않을까 과거에 이제 생각하고 소위 있습니다. 15대 17, 16, 뭐 17 그때에 예, 그러니까 그 인위적으로 한다고 인위적으로, 그러면은 네. 그 우리가 물갈이니 예. 뭐 누구를 그냥 내려 꽂느니 낙하산 공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형태로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비례대표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지역구 의원의 네. 경우에는 네.
그 4년 동안 아니면 또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 예. 또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는 그 경제 체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해법을 알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이제 우리 사회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한데 그 복잡한 이해관계를 우리가 잘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영입해서 공천한다면 그런 것은 성광공천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입이 근데 이제 영입의 기준이 뭐냐? 아마 그럼 누가 그걸 영입할 거냐? 뭐 당대표가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그거는 예, 이제 예. 아까 말씀을 좀 덜 드렸는데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선거 획정이 좀 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를 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그 공천 그 관리 공천 특별위원회인가 그것도 지금 못 만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을 공천할 것인가. 네, 그 이전에는 뭐 어떻게 했냐면 공천관리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공천 관리위원회 공천위원회로 이렇게 그 이름을 해서 지금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네. 아직 지금 선정을 못 하고 있는데. 그 공천위원회가 만일에 이제 그 선정이 되고 그게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인재 영입을 하려면은 예.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그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내년에는 그 선거에서는 좀 상당한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그 걱정이 되고 시간이 있는 충분히 상황입니다. 필요한데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네. 선거 획정이 돼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이런 3가지 정도가 중요한 것인데 네. 그게 다 안 되고 있으니까 당장 선거관리 이전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당 지도부가 이에 네. 대해서는 상당한 좀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무성 대표 책임이다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죠. 누구 한 사람 특정해서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그런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상당히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런 흐름 속에서는 뭐 선거 획정도 늦어지고 룰도 늦어지고 하니 정치 신인들이 굉장히 불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어부지리를 얻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은근히 사실은 그걸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뭐 다 그렇게 해야 생각하겠습니까? 현역 의원들 다 지금 안 되는 어려운 사정에서 지금 안 돼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있을 테고 특히 그 선거구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예. 많은 의원들이 내가 어디에서 경기를 뛰어야 되는지 그 경기장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네. 상당히 답답하기도 하고 그럼 뭐 정치 안타깝기도 신인들이 하고. 더 답답하기를 그건 더 할 가능성이 많죠. 네. 더 할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이게 우리 그 안정된 정치 또 예측 가능한 정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이달 안에는 모든 게 좀 다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지. 예, 그동안 예. 국회가 이제 그 뭐 예산을 통과시키고 또 한중 FTA를 통과시키고 그런다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요거를 좀 아무래도 조금 다른 것보다는 조금 뒤에 돋는 그런 정치 일정을 가졌는데 이제는 뭐 예산도 통과되고 한중 FTA도 통과되고 그런 마당이기 예. 때문에 선거 획정이라든지 내년 총선의 일정을 이제는 좀 급하게 좀 그러니까요. 밟아서 예.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유권자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장관으로 계시면서 그 대통령하고도 많이 이제 논의를 하셨을 텐데 대통령 하신 말 중에 최고의 화제가 요즘 그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선거에 나가실 분들 내지 현역 의원하고 장관 겸임하는 분들이 아마 장관님이 그 옆에 찍히신 것 같은데 그 네 분 옆에 주르르 있는데 다 국회로 돌아가시거나 내년 출마가 예상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진실한 사람들은 바로 이분들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진실한 사람을 선택하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뭐 말씀 그대로 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진실이라는 것은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예. 자신이 말한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해석을 좀 해보면은 우리 그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집권 여당은 사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또 그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 국민들에게 그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거기 포함되시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네. 부분을 저한테 여쭤보시면 네. 바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진실이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그 말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나타나는 그 행동은 자신이 한 말에 일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말씀도 거의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장관 의원님께서도 그런 분의 그런 범주에 속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자꾸 여쭤보시는데 제가 뭐 일반적인 그런 평가로 봐서는 그 범죄에 들어갈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상당히 잘 이렇게 교묘하게 좀 도망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장관님,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호칭이 자꾸 헷갈리네요. 의원님께 여쭈면은 이 소위 진실한 사람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제 정가에 떠도는 건 뭐 소위 TK라든가 PK 이런 핵심 지역에 이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고 그분들이 당선이 돼야 그분들이 결국 이제 대통령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내년 총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중간을 돌아서 이제 하반기로 가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러면 여전히 그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또 그 뭐 내년 선거에서도 우리가 뭐 계속해서 다수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수당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스스로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이 나온다. 예. 결국 그러니까 돌려 말씀하셨지만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결국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좀 내려가서 당선이 돼가지고 결국 내년 국회에서 내년 이후에 대통령을 좀 도와야 한다. 국정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정청이 조화를 이루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볼 때는 정부가 하는 일을 여당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당에서 말하는 것과 정부에서 말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서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 또 요즘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 활활 타는 그런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당과 정에 이제 다른 말을 해가지고 혼선비등 개표인 경우가 사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뭐 배신의 정치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현재 지역구로 있는 그 대구 경북 특히 그 동구 이런 경우에도 진실한 사람이 또 내려가야 된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저는 일반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강 논설위원님께서는 딱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아주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이 당정청이 같은 그 호흡을 가지고 같은 리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또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그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해져 있다. 좋은 표현이신데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연결해서 본다면은 이 유승민 전 의원은 유승민 의원은 이제 내년에도 계속 나올 이제 의향을 계속 비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 의원님께서 이제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본인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 뭐가 옳은 선택인지를 알고 있다면.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됐든지 간에 그 다 그 공무 피담인권 그러니까 선거에서 출마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칭해서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일 테고 아까 말한 큰 틀에서 본다면은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결국 핵심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런 대통령이나 또 의원님도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 정말 내년에 제대로 경쟁력이 있는 소위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돼서 국정을 도와야 한다. 이건데 김무성 대표의 방향은 아무래도 국민한테 좀 더 많은 공천권을 돌려주자. 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쪽의 입장이 조금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했던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가 지금부터 거의 무산이 된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럼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대안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냥 그 막연히 국민의 그 비율을 높여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될 입장인데 우리
현재의 그 당원들이라든지 예. 우리 의원들 입장을 본다면 저는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현행 당원 당비대로 갈 것이다. 당원 비당원 5대5 정도로 이렇게 갈 것으로 보고 차라리 지금부터 그럼 그렇게 갈 건데 네. 그에 맞춰서 선거 획정도 하고 또 이제 그 공천 관리기구도 구성을 하고 또 이제 인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정치적 일정을 가져가는 게 맞지. 지금도 계속해서 당원 당규를 바꾸려고 한다면 얼마나 그 힘이 드는 일인데. 그러면 오히려 좀 당원 당규를 그렇게 좀 계속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들도 지금 결정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예. 그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날짜는 지금 내년 4월 중순에 나와 있고, 그렇죠. 또 선수들도 지금 속속지 이제 경기장 입장을 하고 있는데, 네. 경기장의 면적이라든지 예. 또 경기를 치르는 그 룰이 만들어지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경기를 그렇죠.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지금 순서가 바뀐 느낌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경기장 면적이야 사실 김무성 대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건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있고 선관위도 있는 건데 다만 선거 룰, 공천 룰의 경우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공천 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자꾸만 지금 뭐 의원 지금 바꾸자 하기는 이러니까 네, 공천 그게 문제다. 룰을 예. 당원 당규에 있는 공천 룰을 바꾸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예.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뭐 표현을 전략 공천이라고 표현했나요? 한 20% 정도 하겠다고. 거긴 뭐 현역 20% 물갈이 아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뭐 그런 얘기를 표현, 하죠. 네. 물갈이란 표현했습니까? 네. 거의 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언론에서 20% 나온 정도,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20% 식으로 정도 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건 더 이상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는 그런 사정이라면은 그렇죠. 그렇다고 그럼 그 다음에 봐야죠. 어떻게 예. 할 것이냐? 네. 그 막연히 그 당원 비당원 중에 비당원인 국민의 비율을 더 높여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지금 현재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김무성 대표가 대표니까 좀 조직도 있으실 것이고 예를 들어 의원총회나 뭐 어떤 무슨 하여간 전체 당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당원 당규를 바꾸겠다 내가 한번 그리고 총의를 모아보겠다 시도를 하실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현재의 그 당원들의 의사라든지 또 네.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물어보면은 아마 그게 그 어느 한 곳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의견을 정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아마 현행의 당원 당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아닌가. 만약에 총회를 열어도 그쪽 당원 당규를 바꾸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예를 들어 그 비율이 뭐 거의 5대5로 나뉜 겁니까? 그 당원 당규 바꾸자는 쪽과 유지하지 아니 않는 그건 쪽. 아직 그 뭐 네. 의원들께 여쭤보지 않아서 네. 또 우리 당원들께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면 만일에 5대5가 아니고 네. 뭐 비당원을 70% 한다고 왜 70%냐? 그럼 80% 늘리자. 네. 또 아니면 60% 정도 하자. 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뭐 때문에 김무성 대표 쪽은 원래는 뭐 사실 국민을 100% 하고 싶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서서히 국민 비율을 줄이다 보니까 내가 국민 70% 선까지 양보한 거다 아마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당의 후보이지 네. 국민들 물론 국민의 비율을 높여가지고 국민들께서 네.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어느 당이 추천을 해서 그 공당의 후보로서 이렇게 그 선거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당원의 의사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합쳐서 지난번에 당원 비당원 5대5의 비율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네. 그것이 갑자기 변화해야 될 지금 이유는 저는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19대 총선하고 외양으로 보면은 그 어떤 공천 룰이 변한 게 거의 없네요. 저는 현재로서는 지금 이미 만약 공천 룰을 새롭게 만든다고 한다면 벌써 이미 끝났어야 될 그런 네. 말인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치 일정상 그것을 지금 다시 그 공천 룰을 바꾸기는 굉장히 쉽지 그리고 않다. 기존의 룰 그렇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뽑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이런 합니다. 그 제안을 예. 하신 것 같고 의미 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지금 올해 이제 쉽게 그 현역 의원들 가운데에 앞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보다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그렇다면은 사실 근데 19대 총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사실상 당 주도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께서 그때 그 인재를 영입해서 현역 의원들이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 중에 일부는 교체를 해야 한다면은 그거는 그때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뭐 저희들도 예. 이거는 이제 어떤 정치라는 것이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또 그 국민들의 뜻에 쫓아서 하는 게 이게 정치의 속성이기 때문에 네.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목적,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다수당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께 좋은 후보를 공천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추천하는 것이 이게 그 공천이고 또 네. 선거인데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춰서 한다고 한다면은 현재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안 좋아하지 말고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그러니까 겁니다. 그때는 인재여서 뽑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좀 아니 교체할 그런 필요가 말씀을 있다고. 제가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되나? 그 지금 현재 있는 네. 그 공천한 이전에 공천했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정치는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끊임없이 향해서. 나가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과거의 일이고 그 미래를 위해서 네. 계속 나가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의 모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네. 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인재가 영입이 돼서 공천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김무성 대표 당에 복귀하신 다음에 국회에 복귀하신 다음에 그 김무성 대표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또 콜백도 없었다 이랬다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까? 그 기사도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네. 섭섭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러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네. 제가 왜 어쨌든 대표가 뭐 전화를 그렇게 안 받고 그래도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예. 또 다시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이제 뭐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거 그 잘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예. 기억을 하고 있고 네. 또 제가 해수부 장관을 마치고 이제 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뭐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 김무성 대표가 이제 기자들하고도 자리가 잦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던데 뭐 내가 유 의원 전화 왔는데 전화 안 받고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제가 말씀드린 뭐 전화는 한 번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때 뭐 바쁜 일이 있으셨는지 네. 아마 전화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전화는 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화 안 그래서 못 다시 받으세요? 본회의장에 네. 만나서 네.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렇게 반갑게 대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시다면 정말 저희도 보는 기자들로서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나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 서구에서 지난번에 뭐 물론 그 전에도 무소속이 이제 당선이 됐던 것입니다만 지난 이제 10월달 재보선 때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고 시의원인데 그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거. 아직 뭐 당선이 안 됐다 그래갖고 왜 공격을 좀 당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때 일부에서 그러니까 저 왜 거기 또 향후에 그쪽에 출마를 좀 생각하시는 다른 분도 있었는데 그런 분이 좀 뭐 비판을 좀 지난번에 했었던, 좀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지방선거이고 또 그때 또 제가 또 장관으로 있었던 그렇죠. 때의 예.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 앞으로 좀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더 근데 사실 좀 노력을 하겠다. 예. 근데 이렇게 억울하시다는 얘기도 말씀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장관이시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원래는 거기는 원래부터 무소속이 되셨던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원래 이제 예. 무소속 그렇죠. 의원이 예. 구의원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이제 그래 네.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는 바람에 벌어진 그 선거였다 예.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예.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예. 네.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유. 있습니다. 뭐 하여간 장관으로 열심히 일하셨던 시절의 얘기니까 그것은 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으로 계시면서 대통령하고 여러 차례 얘기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따르는 게 대통령과 참모들, 수석이나 장관들과 불통 논란입니다. 근데 실제로 장관으로 재직하시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실 네. 일들이 뭐 엄청 그 양도 많고 영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불통이라는 것을 그 만일에 우리 그 뭐 누구누구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다 한다고 하면 그 대통령 시간이 아무리 쪼개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해수부 장관으로서 네.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도 좀 드릴 기회도 있었고 네. 또 대통령께서 또 어떻게 말씀도 하실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통 논란은 전혀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네.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IMO 사무총장에 네.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을 제가 영거부 3일을 만났습니다. 아, 3일. 네, 그러니까 독대하신 건가? 아니 뭐 여러 사람하고 네. 같이 우리 국무회의도 한 번 있었고 또 이제 그 저하고 농림부 장관이 같이 그 현안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도 네. 있었고 또 마지막 날은 이제 당선자를 모시고 가서
그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충분히 그 우리 아이모 사무총장 당선뿐만 아니라 네. 해수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많았고 네. 더구나 지난번에 또 외국의 정상 세네갈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제가 네. 또 배석을 해서 또 그 자리에서 또 예.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네. 그런 기회들을 활용을 해서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네. 여기서 말씀하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다고 충분한 봅니다. 대화를 하고 계시다 이런 예. 걸 소개해 주셨고 다만 궁금해하는 게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대통령한테 참모들이 직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정말 잘 되느냐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얼마든지 그 시간을 할애를 해서 대통령께 네.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근데 그 기존의 네. 그 기존의 그 언로 그러니까 네. 통로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상적인 루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그래 보신 있습니다.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신 경우가 좀. 뭐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외에도 사실 뭐 친박 핵심이시기 때문에 뭐 꼭 장관 대통령의 관계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제 그런 어떤 원래부터의 친분과 관계 이런 것 때문에라도 좀 소위 실세 장관으로 불리면서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가 따로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뭐 이미 그 언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대선 그 2주년 때 네. 2014년 4년 작년 말이죠. 작년 말 네. 아마 요맘때쯤 됐을 겁니다. 그때 들어가셨죠. 예, 그때 네. 저희들 우리 의원들 몇 분이 가서 네. 대통령과 이렇게 식사를 한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도 다 드리고 언론에도 나왔고 이제 네. 많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때 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거의 2년이 됐네요. 1년 됐죠, 1년. 1년 됐죠. 예. 그래서 그때 뭐 네. 또 저 말고 다른 분들이 계셔서 네. 그때 이제 뭐 순수하게 대화를 한 거는 네. 대선에서 정말 그때 날도 춥고 그래서 그 참 고생했는데 예. 서로 서로 이렇게 격려 말도 하고 그랬던 예. 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유 장관님 마지막 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부산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서울까지 그 유세를 했었는데 네. 선거 전날이죠. 선거 전날. 네, 그 이야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때 굉장히 고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때 뭐 부산역에서도 하고 또 네. 다시 이제 기차를 타고 또 올라가면서 또 어디서 이렇게 하고 그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대통령 불통 논란을 항상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네, 그 네. 내각에 들어가서 예. 그 소통 상황을 보셨고 당사자시니까. 근데 지금 말씀이 소통은 충분히 잘 되고 있다. 이거 아주, 그러니까 그런 뭐 제가 또 그 이외에도 네. 지난번에 이제 8월 초에 네. 대통령 특사로 그 이집트의 그 제2수에즈운하 개통식에 특사로 나갔었는데 네. 그것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렇죠. 네. 또 지난번에 이제 그 아이모 사무총장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해수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충분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장관께서는 외교통상위원장도 하시고 또 해양수산부도 크게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북한이라든가 이제 그쪽 바다도 다 이렇게 우리가 향후에 개발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남다른 그런 어떤 그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 외교통상위원장 시절에도 오이사 조치 해제를 여당의 중진임에도 오이사 조치는 해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혹시 재임 중에 남북 관계 어떤 증진이라든가 향후 북한의 해역을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도 조금 뭐 좀 들여다보신 게 있습니까? 뭐 현재 남북 관계가 네. 아직 그 완전히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왕래를 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이 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 예를 들어 양식 산업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북한에 이제 그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데 북한에서 협력해 줄 수 있는 그 명태 복원 사업이라든지 명태복원. 네. 그다음에 북한 수역에 우리 어선들이 입어를 해서 네. 그 고기를 잡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하나를 더 예를 들면은 그 북중러 네. 접경 지역에 우리가 러시아에서 무연탄을 가져와서 나진항을 통해서 가져오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저 한꺼번에 할 대통령께서 수가 추진 있거든요. 중인 나선 프로젝트, 그렇습니다. 나진 선봉 프로젝트. 예, 거기 그 네. 한반도 이니셔티브에 다 이제 관련이 되는 네.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양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AO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그 FAO에 그 프로젝트를 주면 FAO가 북한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 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북중로 접경 지역을 통해서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네. 러시아산 무연탄을 나진항을 통해서 한 번은 포항, 한 번은 광양으로 가져오는 시험 운송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 많이 입어를 해서 특히 오징어를 많이 잡고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는 좀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다면 우리 어선이 얼마나 입어할 수 있는 중국 어선이 어느 정도로 입어하고 있습니까? 그 뭐 규모는 제가 뭐 자세한 건 내용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척수가 상당히 많은 어선 세력이 북한 수역에 입어를 해서 북한이 돈 받고 이제 바다를 내주는 그런 거군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금 동네 안에는 그 명태가 씨가 말랐다는 거의 이제 찾기 어려운 그런 사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태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태를 키워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한 6만 3천 마리 정도의 치어가 네. 부화를 해가지고 지금 한 20cm까지 자랐습니다. 아, 어디에서 기르고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이렇게 기르고 예. 있는데 그 만일에 그 북한의 협력을 받으면은 그 어미 명태를 많이 포획을 해서 살아있는 어미 명태를 포획해서 그 알을 받아서 한다면은 이 사업이 좀 더 북한 해역에는 명태가 많이 있습니까? 북한 해역에는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명태 복원 사업이 좀 더 탄력을 받으면서 좀 진행이 빨리 되지 않을까. 명태를 통한 남북 교류. 그러니까 우리 명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국민 생선으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명태의 이름도 뭐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뭐 동태, 황태, 뭐 그 명태, 뭐 이렇게 생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만일에 이게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된다면 명태가 국민 생선에서 통일 생선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명태의 남북 교류 참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그 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주문을 하셨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어떤 과감한 지원 이런 것도 이제 외교통상위원장 시절에 사석에서 좀 또 이렇게 얘기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은 이제 그 남북 당국자 회담을 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도 대통령께서도 또 이런 말씀을 제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형식의 남북 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그렇죠. 밝혀왔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뭐 당국자 회담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고 남북 간에 정말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바로 준비도 안 되는데 바로 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 남북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또 북한도 그에 맞는 상응하는 노력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만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북한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북한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현재로서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조심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미국에는 나중에는 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를 그때 촉구를 하셨는데 아직 정부는 뭔가 북한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이사 조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상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벌써 나선 지역에서 벌써 2차례에 걸쳐서 러시아산 무연탄을 싣고 지금 2번이나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FAO를 통해서 양식 사업도 한다고 했고, 그래서 민간 차원의 지원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이사 조치의 내용 중에 일부는 벌써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오이사 조치는 물론 그대로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우리 민족의 장래 또 이게 70년 동안 이렇게 통일되고 있지 않는 그런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또 우리 동북아의 평화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그런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그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교류 또 특히 민간 교류를 한다 보면은 언젠가는 문이 열릴 것으로. 아까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데 정말 여건들이 충족만 된다면은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에
예, 군사 쪽으로 이렇게 그 강화를 하는 바람에 민생의 여건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SOC 네. 사회 간접 시설들은 굉장히 좀 그 오래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현대적 시설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북한의 어느 항구에 하역 시설을 우리가 정비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 그 관광객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어디 백두산 근처에 어떤 공항을 좀 정비한다든지 공항. 이런 것들은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다만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북한이 그런 것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든지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그 남북 도발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그 말씀을 되겠죠. 제가 꼭 그래도 그 드리겠습니다. 백두산 예를 들어 뭐 삼지연 같은데 공항을 짓는데 협조해 준다든지 또 거기는 이제 그 네. 상당히 좀 그 지금 우리가 백두산 관광을 할 때 저쪽 그 중국의 길림성을 통해서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상당히 뭐 벌써 돌아가고 돌아가는데 시간 걸리고 만일 네.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우리 사람들이 관광 수요도 많이 높아지고 또 북한도 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네. 그런 여건이 충족이 된다면 바로 거기로 가서 그렇죠.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김포나 인천에서 바로 저 백두산 가면 그렇습니다. 1시간이면 가는 거 시간도 아닙니까? 단축이 되고 네. 또 북한의 개방에도 상당한 그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북한의 그런 것을 통해서 SOC를 점검하는 그 기회도 될 것이고 다만 네.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뭐 공군의 전투기가 거기에 나중에 주둔하는 것을 이용된다든지 그렇죠. 또 뭐 예를 항구를 점검했는데 그게 나중에 막상 가보면 북한의 군함이 거기 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뜻입니다. 항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산이 적지가 아닌가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원산보다는 네. 현재로서는 저기 그 청진이나 청진, 낮은, 낮은. 그러니까 네. 그 러시아나 중국의 국경에 가까운 그런 것이 그렇죠. 현재로서는 네. 상당히 좀 오히려 또 서해안 쪽으로 본다면 그 신의주 같은 그런 신의주.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예. 우리 박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네. 대통령 모셨으니까 대통령도 그 남북 관계 개선, 통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거를 느끼셨나요? 아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그 분단된 지 그 70년이 예. 이제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 세계 그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뭐 한 70년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거의 100년 가까이 되면은 이렇게 같은 말을 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의문이 이미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져 그렇죠. 있는데 네. 이런 상태 계속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느끼시는 거고 더구나 또 우리가 경제적인 도약을 상당히 그 지난 3, 40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북한이란 변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못하는 그런 항상 측면이 막히죠. 있습니다. 뭔가 막히죠. 뭐 예를 들어 네. 러시아에 네. 우리가 천연가스를 들여와서 네. 북한을 통해서 그 가스관을 통해서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나라 가정에 공급되는 그 가스 요금은 상당히 좀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아유, 참 판단이 되고요. 안타깝네요. 네. 그다음 또 중국에서도 우리가 유럽에 네. 이제 뭐 유럽에 가는 항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다면은 저쪽 싱가포르를 통해 수에즈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그런 네. 방법이 있고 또 북극 항로가 북극 있어서 항로가, 가는 방법도 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기차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한을 넘어서서 거기 브라디보스토크에서 간다고 하면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기간도 단축되고 그렇죠. 또 네. 비용도 단축되는 그런 것인데 그거 북한과 협력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가스관이라든지 남북 그 종단철도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물류 혁명이 일어나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이 되면서 우리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 원래부터 관심이 많으셨는데 해수부 장관을 하시니까 더 시야가 넓어지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의원 시절 뭐 다시 의원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동안 또 눈길을 끈 활동 중에 하나가 매달 그 포럼을 열어 가지고 정치적 화두도 많이 던지셨는데 정말 화제를 모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기문 총장한테 관련 이제 세미나를 한 번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근데 반기문 총장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자주 대화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차기에 반기문 총장이 우리 여당의 대권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 반기문 현상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를 그 차기 대통령 선거가 뭐 오래 남았습니다만 남았습니다. 네. 그걸 뭐 지금 뭐 2년
2년 이상 남았죠? 2년 남았죠. 2년 예. 한 반, 2년 몇,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한 달 남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차기 대권에 누가 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너무 이른 단계고. 네. 그건 좀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네. 다만 그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뭐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렇습니다. 안기문 네. 총장께서 그 여론조사에 상당히 뭐 수위를 수위를 달리고 달리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인한테 제가 지난번에 그 국정감사를 하러 갔을 때 한번 여쭤보니까 네. 뭐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아, 드릴 그게 수 또 없는. 물으셨군요. 예, 한번 제가 관심이 여쭤봤어요.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나 대선 안 나간다. 나 대권에는 전혀 뜻이 없다. 이 뜻인지 아니면 뭐 현재로는 생각이 없다. 뭐 이 정도의 의미인지. 예. 글쎄요, 뭐, 제가 반 총장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인데, 네. 아마 현재로서는 그 국제기구, 제일 큰 국제기구 아니겠습니까? 유엔이. 그렇죠. 거기에 사무총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네. 맞다고 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닌가. 그때 그러니까 질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음 대선에 나가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그때 국정감사를 하러 뉴욕에 뉴욕에 갔을 가셨을 때 때, 한번 네.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국정감사 갔던 의원님들하고.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이제 한국의 말씀하신 대선 관련 얘기가 관심이 나온다는 없다는 그런 관심이 표현을 없다. 하셨던 그게 거죠. 작년인가요? 작년에 가셨을 때인가요? 작년입니다. 예. 작년에 예. 그죠. 1년 조금 지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심이 생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조금 더 해석을 해본다면 네. 그 내년 그 말까지가 그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데 네. 그 세계 그 많은 나라들의 국제기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곳에 그 수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 지역의 대선에 네.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들이 좀 그건 상당히 당연하죠. 좀 반발이 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정말 당연한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못 네. 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본인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말씀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은 친박계의 신재 홍문정 의원께서 이원 집정부제 반기문 소위 대통령을 이제 모신 이원 집정부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했었는데 물론 청와대에서 부인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그 그거는 얘기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에 관련되는 이야기로 네. 이렇게 네. 판단을 한다면은 네. 그것도 지금 그 우리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겨우 이제 한중 FTA를 통과시키고 그렇죠. 그랬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도 지금 세계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네. 우리도 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총력을 모아서 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만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개헌론을 말하는 것도 역시 전혀 적절하지 않고 뭐 시기상조라고 하기보다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면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도 역시 현행 헌법 체제로 치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뭐 맞고 안 맞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 개헌을 말해가지고 그게 어떤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을 모아야 되는지도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네.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기문 총장 그 지지율이 1위로 보통 나오는데 한 가지 여권 인사들로서 안타까운 게 여권에는 이제 그 대권 주자 지지율에 오른 인사들을 보면 김무성 대표 한 분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되게 뭐 문재인 안철수 그것도 어떻게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대선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마당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제가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고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여론조사 했는데 계속 이제 뭐 수위를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필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네.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네. 지금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네. 그 앞으로 변수도 많은 일이고 또 후보군들도 좀 앞으로도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것을 네. 가지고 지금 어느 사람이 앞서 나가니까 뭐 유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조금 정치 일정을 보고 조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권에서 새누리당 쪽에서 좀 많이 스타들이 나와서 좀 판을 키워야지 사실 그 당이 주목도 받고 또 승리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합의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권을 기대할 수 있는 스타들, 대중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좀 그런 유력 주자들이 당에서 좀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게 아마 새누리당 지지층의 생각일 것 같은데요. 이 의원님 본인도 그런 하나의 그 기대주로서 한번 나설 생각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제가 지금 그
앞으로 이제 대선이 좀 시간이 또 많이 남아 있고 네.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서 네. 그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또 많은 국민들께서 예.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네. 보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시대적 정신을 구현을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는 조금 더 국민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좀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야권에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론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권에는 김무성 대표 혼자만 있으니까 물론 이제 상당히 높게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야권에 비해서 그러나 뭐 20% 이상 나오는 분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뭐 여야다 합쳐서 근데 야권은 여러 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합치면 김무성 대표 혼자만의 지지율보다는 훨씬 높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총합으로 네. 볼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분석 기법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라는 것은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가면서 네. 그 흐름이 국민들에게 맞아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예. 지금 워낙 많은 그 일정이 남은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가지고 네. 나중에 2년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향후 정치 좀 포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여권 중진이시고 또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도 역임을 해서 중요한 그 지금 경력들을 축적을 하셨는데 향후에 어떤 좀 포부를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장관을 역임하고 이제 국회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그 임무, 특히 외교통위원회 소속인데 네. 거기서 그 국가의 중요한 현안들이 그렇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네. 또 내년 그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마 이런 메시지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네.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그 많은 의원들과 함께 정치 일정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정치를 좀 더 축약적으로 네. 좀 더 이제 좀 더 그 농도가 높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당 요직, 특히 당 대표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뭐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만은 네. 그래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당의 발전을 위해서 네. 또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말씀만 하는데 그래도 정치인이시니까 내가 한번 이런 자리는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 정도는 하나 정도는 밝히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네. 누가 언제 뭘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진실한 사람. 예,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은데 네. 뭐 정치인이라고 대부분의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꿈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예. 또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맞춰가지고 제가 잘 처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정치인, 쉽게 말해서 진실한 사람, 유기준 전 장관 그리고 유기준 현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구민 또 그리고 국민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예. 여러 가지로 뭐 정치를 보는 눈이 따갑기도 하고 국민께서 볼 때는 또 애정을 가지고 안타깝게 보시는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치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경제를 살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생각을 같이 하는 우리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잘 사는 대한민국 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 이제 연말인데 칼렌더도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설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